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70페이지예요. 자, 270페이지 네 번째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소개되고 있죠. 흔히 파이낸싱 이거 뭡니까? 금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첫 글자 따서 흔히 어때? PF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PF 여러분 흔히 PF다 이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4번 챕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옆에다가 별표 4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시고 설명을 잘 들어줘야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소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 자체는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금 조달 하나의 방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자, 이 같은 개발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천안 논산 고속도로 완공이 되었죠. 지금 차량들 많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건설회사에서 딱 10년 근무했다 그랬지요. 그럼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때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자, 이것은 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인데 일개 회사가 담당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럽니까? 이제 개발 기간도 길지만 자금력, 기술력도 어때?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일개 회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주하는 것도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 이걸 구간을 나눕니다. 나눠서 이렇게 다 쪼갠다는 이야기, 쪼갠다. 그래서 흔히 이걸 109, 209, 309, 409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을 쪼개요. 쪼개고 이 하나에 대해서도 일개 회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맡기지 않아서 그 당시도 하나의 공고를 할 자도 여러 개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지금 여러 회사가 결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어서 개발 사업 진행을 흔히 우리가 뭡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개발 방식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어디 적용될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 회사들이 어때? 자기네 신림을 어때?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이 더딜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표 회사를 선임을 합니다. 대표회사가 개발사업 입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분이 어때?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회사가 지분이 가장 많다면 A 회사가 대표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입고 나간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처럼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표회사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결합이 돼서 별도의 이 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 하나 새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을 하나 만날 때 이 법인을 흔히 어떤 연합법인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회사들이 연합해서 법인 하나 만들어서 연합법인 이렇게 하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법인은 어떻습니까? 청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제 대체로 법인들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겠는데 이 법인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력이 크다 한 경우에는 어때? 생전 듣지도 보지 못한 회사가 딱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다. 참고하시고, 그럼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대. 근데 이 법인은 신설된 법인이잖아요. 그럼 가져온 부동산이 거의 없겠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담보대출도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담보대출도 어렵고, 그럼 법인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용대출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인은 자금을 줬는데 어떻게 자금 들어올까 곰곰이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하니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완공만 되면 지나가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로 상환 재원을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자, 뭘 근거로 자금 조달합니까?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란 이야기예요. 미래의 현흐름 또한 미래 사업의 수익성이다. 미래 사업의 수익성, 미래 현흐름 또는 미래 수익성.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어때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기법, 이걸 가르쳐서 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거 말고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용대출도 아니죠? 뭘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니까 바로 미래의 현금이다. 미래사업의 수익성, 이걸 근거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랬죠? 신용대출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미래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아서 이제 통행료다. 이처럼 미래현금이 확실하다면, 미래 수익성이 있다면 일종에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종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터널, 항만, 대교, 이같이 어때? 그렇지? 왕복을 하면 지난 차례부터 통행료, 이용료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현금이 확실할 수 있겠죠? 이때 자금 조달하는 기법이 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통행료,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대출은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자에서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공만 되면 차량 몇 대 다닐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행료 얼마 나올 것인가. 왜? 이걸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어떤지 분석하면 어떻게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출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거 분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주된 게 뭡니까? 미래현금이 어떻게 되시냐, 이것만 분석하면 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참고하시고, 다음 당초에는 어떤지 이처럼 고속도로 왕복되면 어떤 차량이 하루에 5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대출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했어요. 5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럼 5만 대부터 통행료 받아서 이걸 상환제를 삼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막상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5만 대가 아니라 하루에 딱 5대 다니다. 5대. 하루에 5대 다니다니. 그럼 개발사업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출자들은 실패된 책임을 이 법인에게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래 현흐름,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는 거지요.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2금융권이다, 그래서 영업정지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영업정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PF 부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이게 뇌관이에요. 엄청 부실이 많아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면 97년 말에 우리 IMF 위기 겪었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지금 실타를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튼 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 소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지만 또 이제 5대, 이건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5대부터 통행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는 상환 재원을 삼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제한이 되지만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큰 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는 5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프로이트 반식은 근본적으로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는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 또는 어때?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프로이트 반식 개념 정도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오늘 2가지만 잘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프로이트 반식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 근거로 자금을 자랑합니까?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프로이트 반식의 큰 특징이 있죠. 바로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라는 거. 비소구 금융 또는 어떻습니까? 제한적 소구 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특징을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가다가 천안 논산으로 바꿔 탑니다. 그리고 또 호남 고속 타는 거예요. 이때 이 구간만 이것만 따로 어때? 통행료 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따로 통행료 내는 게 결국은 어때? 천안 고속도로 개발 사업에서 프로이트 반식 여기서 자금 조달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뭐 따로 밑줄 그들만 내용 없습니다. 자, 이런 정도는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이트 반식 자금 조달 기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자, 3절 과정에서 부동산 금융에서는 여러분께 다 정리되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자 그러면, 자, 278페이지를 봅시다. 자, 278페이지 보시면, 자, 예시문제 나와 있죠? 그런데 1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2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보기 4번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며 OX, X, 부동산 담보출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벌써 잘못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보세요.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OX, X, 소구입니까? 비소구입니까? 비소구. 정확히 기억하셨죠? 어때? 비소구 또는 어때? 제한적 소구란 이야기예요. 여기 제한적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비소구 또는 어때?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4번 지금 어때? 통째로 잘못됐다. 할 수 있겠죠? 자, 틀리면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자,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누구 입장입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로 관련된 위험을 어때? 줄여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LTV 비율을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낮춰야 되겠죠. 왜? LTV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보세요. 동일한 부동산 가치를 지냈다 할지라도 위험을 줄여서는 대출을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적게. 이래서는 LTV 비율을 어때? 하향 조정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높인다. 잘못되어 있지요. 다음 2번 봅시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처럼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는 어때? DTI를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들은 어때? 전부 다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될까요? 하향 조정할까요?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소득이 동일하도 대출 적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TI 높인다. 잘못되어 있죠? 3번 봅시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자, 어때? 금리가 좀 요동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 실행하는 게 유리할까요? 변동금리.
누구 입장? 대출자 입장이에요, 지금. 그죠? 변동금리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하는데 잘못되어 있죠? 변동금리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 4번. 대출 시행 시 부채 감당률이다. 소인데, 자, 부채 감당률은 DCR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뭘 따릅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 치는 지표잖아요. 그렇죠? 부채는 뭡니까? 부채세세. 뭘 통해서 영업손에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1이라 그랬죠. 1. 그래서 부채 감당이 1로 크면 그러면 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하다. 부채 감당이 1과 작으면 원리금 지불 능력이 어때? 충분치 못하다. 판단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투자 안에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작은 투자에 돈을 빌려줘야 될까요? 큰 투자 아니다. 할 수 있겠죠? 이 4번 내용이 대출 시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하가 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아니죠? 1.0 이상이 되는 투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1, 2, 3, 4번 다 잘못되어 있네요. 5번 자 금리 변동형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자율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5번 지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수합 관련 내용인데 사실 지문에 이자율 수합 나와 있죠? 예, 이걸 흔히 우리가 금리 수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리 수합이다. 표현하는데 수합은 자, 이거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이 집만 나왔다 뿐이에요. 28회까지. 1회부터 28회까지. 그래서 우리 깊이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쯤 이야기지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수합은 맞바꾸다는 뜻이에요. 맞바꾸다. 그래서 맞바꾸다. 그럼 금리 수합은 뭡니까? 금리를 맞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너에게 고정금리 줄 테니까 넌 나에게 변동률 이자 주라. 이걸 때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리 수합이다. 이 생각하시고 이것은 금리 수합 일동에서 때 위험을 전가시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수합 이자체가 때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 때 대단히 무리를 빈 적이 있지요. 수합핑. 수합핑. 그때 수합 이거 뭡니까? 맞바꾸다. 핑 ing 뭔가 하고 있다. 맞바꿔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무리를 빈 적이 있다. 예, 수합. 그래서 수합은 때 맞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맞바꾸다. 이렇게 네,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옳은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281페이지를 보세요. 예, 자 281페이지는 6번 문제 들어있죠. 풀어보시고요. 7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8번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 풀어보시고 다음은 283페이지에 10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또 답은 2번이네요. 자기관리 부동산의 설립 자본금입니다. 자, 자기관리는 설립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5억 이상이라고 했죠? 굉장히 자본금 잘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예. 자, 이런 정도로 예, 문제는 어때요? 자, 찍어드린 것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금융론 마무리가 다 되었고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편 부동산 강론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 드디어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시면 짐 싸지 말고 예,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파트 3이다 나와 있죠? 이거 뭡니까? 3편이에요. 3편. 예, 3편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이 어때? 이미 보강시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서 337페이지 보세요. 자, 3편은 보강 통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337페이지는 예, 파트 4다. 그래서 우리 교재 4편 소개되고 있지요. 4편. 이분이 감정평가론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4편은 감정평가론 관련된데 우리 교재는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이제 3, 4, 5형 마지막 주가 될 거예요. 다음 주가 3, 4, 5 9주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감정평가론 2분 설명 드리고 3, 4, 5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이때부터 5, 6 과정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3, 4월 과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토요일 날 나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편히 쉬시고 다음 수요일에 더욱더 좋은 모습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